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공인노무사 기출문제 20회 기출문제 2011년도 문제 제1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문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문제를 같이 푸시면서 전체적으로 어떤 테마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그리고 어떤 판례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게 되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었다는 거 느끼실 수 있을 테니까 체계적으로 한번 같이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같이 한번 보시게 되면은 관할행정청은 갑의 업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업 면허 밑줄 거 놓으시고요. 화살표 당겨서 가학상 특허라고 해 놓으세요. 가학상 특허. 가학상 특허는 그 처분성 인정되죠. 처분 맞고요. 당해 행위의 성질이 가학상 특허면 이것은 재량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재량 행위이기 때문에 거기 이제 부관이 붙어 있었고요. 부관이 지금 이제 기한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붙어 있었고 그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동업 면허의 연장을 허가하여 새로이 업 면허를 함에 있어서 지금 연장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장이라는 표현은 바로 뭐냐면 지금의 기한이라는 것이 종기 중에서도 갱신 기간이었다라는 것인데요. 이때 새로이 업 면허를 함에 있어서 여기서 새로이 업 면허라고 되어 있는데 새로이에다가 밑줄을 그시고 나서 연장이라는 표현이 나온 이상 신규 업 면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양쪽의 내용이 충돌하게 돼요. 어느 쪽으로 지금 우리가 방향을 잡아야 되냐면 연장 쪽에다가 방점을 찍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이라는 부분에서 화살표를 당기고 나서 신규 업 면허 X라고 해놓으세요. 신규 업 면허 X, 즉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갱신 허가다라고 보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슬래시 그시고 갱신 허가 동그라미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업 면허를 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에 따라서 면허 면적을 종전의 업 면허보다 축소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서 업 면허의 그 면허 면적을 축소를 했다라고 했으니까 관련 법령에서 화살표를 당기시고 나서 면허 면적 축소 규율이 이제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이 관련 법령이 면허 면적을 축소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겁니다. 갑이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면허 면적 축소와 관련된 법령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여기서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 밑줄 그시고 나서 이건 뭘 말하는 거죠? 당연히 이건 취소 소송을 말하는 겁니다.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라고 하게 되면 선생님 이것은 당사소송인가요? 민중소송인가요? 막 이런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정신 차리라고 항상 얘기를 해줍니다. 무슨 뜻이냐? 취소를 구하는 건 당연히 취소송이지 그게 뭐 다른 거일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장난치진 않습니다. 취소를 제기했습니다. 취소를 제기했다는 것은 바로 관련 법령에 대해서 항고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이 관련 법령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는가? 이 문제 어디에 해당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익숙하실 텐데요. 바로 규범통제 문제입니다. 일반적 추상적 규율을 하고 있는 법규명령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그런 식의 규범통제는 불가능하다라는 내용 어디 있죠? 행정소송의 한계 테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죠. 우선 행정소송의 한계와 관련된 첫 번째 질문, 규범통제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요. 뒷부분 또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업 면허의 면적을 종전으로 환원하여 주는 처분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법하게 인정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종전 법령에 따르게 되면요. 업 면허 우리 딱 2배랑 2분의 1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전 법령에 따르게 되면 그 면허 면적이 넓었었죠. 2배로 넓었었습니다. 근데 현재 개정된 이 관련 법령에 따르게 되면 그 면허 면적이 축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종전 법령의 상태와 동일하게 넓은 면적의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되돌려달라, 환원시켜달라라고 지금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행정작용이 나온 다음에 그 행정작용이 위법하거나 또는 그것이 부당하다라고 해서 사후적으로 통제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환원시켜달라, 원래 상태로 환원시켜달라라고 사전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전소송을 제기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처분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라고 했는데요. 이 처분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로 그 구체적 처분을 말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여기서 업 면허를 말하는 것인가? 그건 아니겠죠. 그렇죠? 뭘 말하는 거예요? 위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관련 법령이라는 거,
이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할 수 있다면 그 관련 법령은 뭐에 되겠습니까? 처분적 법규가 될 겁니다. 관련 법령이 이제 처분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밑에 있는 이 처분도 바로 그 관련 법령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련 법령을 개정 법령을 종전 법령으로 다시 환원시켜달라, 되돌려달라. 그래야지만 비로소 업 면허도 더 넓은 면적으로 과거와 동일하게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취소도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 환원시켜달라고 제기하는 이 행정소송도 마찬가지고요. 바로 그 법령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러면 전체적인 상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종전법령이 있었습니다. 종전법령에 따르게 되면 그 면허를 받을 수 있는 면허 면적이, 즉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 대상 어장의 면적이 넓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령이 이렇게 개정법령으로 변경됐습니다. 개정이 되다 보니까 그 면허 면적이 좁아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이때 이 종전법령을 개정법령으로 이렇게 바꿨던 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관련 법령은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관련 법령. 그러면 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그 관련 법령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한다라는 것은요, 이미 바뀌었죠. 그렇죠? 이미 바뀐 상태입니다. 그 행정작용을 다투려는 것이기 때문에 침익적 개정작용을, 그렇죠? 이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통제를 하기 위하여 취소를 제기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질문 첫 번째 질문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지금 상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와 있는 거죠. 여기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원래 있었던 상태로 이렇게 되돌려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건 수익적이고 어느 건 침익적이에요. 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수익적 효과를 발생시킨다. 더 면허 면적이 넓으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침익적 효과를 발생시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이걸 이렇게 돌려달라고 하게 되면 환원을 시키는 것은 수익적입니까? 침익적입니까? 방향성을 봐보시게 되면 저쪽이 수익적이죠. 그러니까 이 환원시키는 것은 당연히 수익적 작용이 됩니다. 수익적 작용이 되고, 아직까지 환원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전적인 권리구제의 문제로서 사전소송에 대한 논의로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의무이행소송에 대한 문제로 이렇게 들어가시게 됩니다.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얘기하기 전에 제가 지금 이 어업면허 관련된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가 좀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따라오셔도 되고요. 공부가 좀 부족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답안에 나올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어업면허라고 했습니다. 어업면허, 제가 처음에 강학상 특허라고 말씀드렸죠. 어업면허 처분이 있게 되면 무엇을 할 수 있게 됩니까? 입어행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입어행위. 입어행위가 뭐예요? 입어행위가 고기를 옷을 만들어서 입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옷을 입을 수 있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렇죠?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거죠. 어로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해 주게 돼요. 특정 수역에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해 준다는 점에 있어서 설권행위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와 같은 어업면허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을 하게 돼요. 잘 알고 계신 대로 강학상 특허는요, 특허, 임가, 대리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형성적 행정행위라고 하게 돼요. 그리고 이 형성적 행정행위는 명령적 행정행위와 함께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를 구성하게 되고요. 이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확인, 공증, 통지, 수리와 함께 행정행위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정리해 볼게요. 어업면허는 특허입니다. 특허는 형성적 행정행위입니다. 형성적 행정행위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입니다.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행정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행위와 처분 간의 관계를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처분은 행정행위를 포함하면서 그보다 크거나 같죠? 그럼 행정행위면 무조건 처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어업면허는 처분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처분은 이제 다시 그 법적 성질을 재량행위하고 기속행위로 이렇게 구별을 하게 되는데요. 특허는 재량행위겠습니까? 기속행위겠습니까? 그 당해행위의 성질상 이것은 재량행위로 파악을 하게 됩니다. 재량행위에는 결정재량과 선택재량이 포함되는데요. 결정재량이라는 것은 1, 2, 3의 요건을 충족했을 때 A라는 처분을 한다 이렇게 돼 있을 때 말이에요. 그 요건을 다 충족했다라고 할지라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 이게 바로 결정재량입니다.
그에 비해서 선택재량이라는 것은 다양한 법적 효과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인데, 뭐 수치의 개념으로 치게 되면 뭐 6개월 이내 범위 내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면 하루짜리를 선택할 수도 있고 6개월짜리 선택할 수도 있고, 물론 한 달짜리, 두 달짜리, 뭐 23일짜리 다 가능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선택재량이라고 하고, 또는 이제 여러분들이 또 대표적으로 알고 계신 것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으로서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이런 것들도 징계처분을 할 때 그 중에 6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을 때 우리 이것을 선택재량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기서 특허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량행위의 성질을 가진다라고 했는데요. 이때 재량행위는 바로 결정재량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어업면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구비했다라고 했을 때 관할행정청의 입장에서는요, 어업면허를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어업면허라는 것은 그 상대방에게 수익적입니까? 침익적입니까?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해 주기 때문에 수익적이겠죠. 만약 이 수익적 효과, 어업면허 처분을 해줬을 때 그 수익적 효과가 플러스 10의 수익적 효과, 10의 효용을 발생시킨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런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했으니까 거부 처분해 버릴 수도 있겠죠. 거부 처분을 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아무런 수익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 법적 효과는 0입니다. 그러니까 어업면허를 하게 되면 플러스 10만큼의, 그리고 거부 처분을 하게 되면 0만큼의, 그러면 0을 할 수도 있고 10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게 되면요, 중간에 있는 2, 3, 4, 5, 6, 7, 8, 9, 10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부관을 붙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예요. 재량행위라고 하게 되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부관을 붙여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관이 뭐예요? 부관이. 부관이 일반적으로 효과 제한의 측면에서 붙여지게 되죠. 이 효과 제한이라는 것은 당연히 뭐예요? 부담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마이너스 효과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는 이 유효기간이라는 이 부관을 붙였을 때 마이너스 2의 효과가 발생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어업면허를 했을 때 플러스 10에서 부관을 붙여서 마이너스 2를 시켰으니까 플러스 8만큼의 효과를 발생시키게 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0에서부터 10까지 가능하니까 당연히 8도 가능하겠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부관을 붙일 수 있어요. 재량행위에 대해서는 부관을 붙일 수 있으니까 어업면허 처분은 재량행위니까 이에 대해서 부관을 붙일 수 있었던 겁니다. 상황이 그렇게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부관을 붙이는데 부관의 종류에는 뭐가 있어요? 부담도 있고 조건도 있고 기한도 있고 철회권 유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중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유효기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기한으로서의 부관을 붙여놨습니다. 기한에는 그 조건의 성취에 따라서 효력이 발생하는, 주대행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한이 있고, 그 다음 조건의 성취에 따라서 주대행정의 효력이 소멸하는 기한이 있는데요. 전자의 경우를 우리가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후자의 경우를 우리가 종기라고 말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서 새롭게 허가를 받았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건 어느 쪽이겠습니까? 이건 당연히 종기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종기입니다. 다시 또 한 번 들어갑니다. 지금 못 따라하고 계신 분들 상관없어요. 지금 그거랑 관계없는 문제입니다. 지금 상황을 우리가 한번 보는 것뿐입니다. 여기서 종기까지 들어왔는데 종기는 또다시 종류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존속기간으로서의 종기가 있고 또 하나는 갱신기간으로서의 종기가 있습니다. 존속기간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그 주된 행정행위 효력의 존속기간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 기한이 만료됨과 동시에 주된 행정의 효력은 그냥 소멸하는 겁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갱신기간의 의미로서의 종기라고 하게 되면 주된 행정행위의 갱신기간이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부관의 존속기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갱신기간이라는 것은 그 기간이 만료가 되고 나면 그때 가서 무엇을 연장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연장을 해주는 건데 그 기간을 그렇게 정해놓는 이유는 뭐냐면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이렇게 기간이 지나는 사이에 뭔가 행정 환경이 변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행정 환경이 변하게 되면 그 주된 행정행위에 붙어있는 이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조건을 개정하겠다라는 의미에서 갱신기간을 붙이게 됩니다. 그럼 지금 상황은 바로 뭐냐면요. 이렇게 주된 행정행위가 있어요. 이게 바로 어업면허입니다. 이 어업면허에 지금 여기 이렇게 부관이 붙어 있었어요. 이 부관이 바로 뭐예요? 유효기간이 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갱신기간의 의미라는 거죠. 이 기간이 지금 만료가 됐어요. 그렇죠? 근데 만료되기 전에 갱신허가 신청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갱신기간이 만료가 되면 뭐 한다고 했어요? 조건을 바꾼다고 했죠? 여기는 어업면허를 안 해주는 건 아니에요. 신뢰보 원칙상 어업면허를 해줘야 됩니다. 갱신기간이 붙어 있을 때는. 해주긴 해주는데 어떤 상황이 바뀌었어요, 지금? 법령이 개정됐어요.
법령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한 사람한테 그 어업면허의 면허 면적은 여기까지밖에 안 돼. 이제부터는 이렇게 법령이 개정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개정된 법령을 반영을 시키다 보니까 이 어업면허에 붙는 부관이 하나가 더 생긴 거예요. 부관이 붙으면서 그 면적을 제한하게 된 겁니다. 예, 이런 상황인데 결국 다시 갱신허가 처분을 해주는 과정에서 면허 면적이 축소된 이유는 뭐 때문인데요? 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뭘 다퉈야 되겠습니까? 그 면허 면적을 축소시키도록 하고 있는 그 관련 법령에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가 주장을 하면서 관련 법령을 다퉈야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이때 관련 법령을 무슨 방법으로 다툴 것인가? 지금 이것을 묻고 있는 건데 설문에서는 이 관련 법령에 대해서 취소송을 제기한다라고 하고 있으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 지금 이 관련 법령은 이따가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거랑 비슷한 걸 느낄 거예요. 여러분들 그 교과서에 보시게 되면은 집행적 법규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문화관광부령이 등장하는 걸 보게 돼요. 문화관광부령에서 뭐라고 하냐면 뭐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당구장 업소를 출입할 수 없다. 만약에 문화관광부령이 그렇게 써 있다. 라고 하게 되면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당구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집행적 법규라고 해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 어업 면허를 해줄 때 그 면허 면적을 여기까지밖에 줄 수 없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적 법규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예, 집행적 법규에 대해서 과연 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예,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건데요. 예, 그 다음 상황은 뭐라고 했죠? 예, 무명한 고소로서 의무의 수송을 묻는다라고 했는데요. 환원시키는 것은 아직까지 환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적으로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명한 고소로서 사전소송, 의무의 수송 논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질문을 이걸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까요? 행정소송의 한계라는 테마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행정소송의 한계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예, 본질적 측면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을 우리가 논의해 보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그 내용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사법 본질에 따른 한계와 두 번째 권력분리 원칙에 따른 한계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얘는 뭘 말하는 거예요? 예, 행정소송 역시도 재판작용 중에 일종이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행정소송의 대상도 될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사법 본질에 따른 한계입니다. 그 다음에 권력분리 원칙에 따른 한계라는 것은요, 입법부와 행정부와 사법부에 있어서 그 행정부의 1차적 판단권을 사법부가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사법심사의 대상 자체가 될 수 없으면 행정소송의 대상도 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해 봐야 되죠? 예,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떠올려 보셔야 됩니다. 예, 법률적 쟁송이라는 것은 무엇이다라고 배우셨습니까? 예, 국민의 구체적 권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 구체적 권리 의무 관계에 대한 법령 적용상의 문제가 바로 법률적 쟁송의 대상이 되는 문제가 되죠. 뭐라고 했어요, 지금? 네. 구체적 권리 의무 관계에 대한 법령 적용상의 문제가 법률적 분쟁이고 이것이 바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체적 권리 의무 관계에 대한 법령 적용상의 문제가 바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문제다 이거예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 권리 의무 관계에 대한 법령 적용상의 문제가 아니면 사법심사의 대상도 될 수 없고 행정소송의 대상도 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구체적 권리 의무의 문제는 구체적 문제 하나하고 권리 의무 문제 하나하고 다시 이렇게 구분을 짓게 되고요. 구체적 문제는 뭐와 관련돼서 논의가 되냐면 바로 이 규범통제입니다. 규범통제. 예, 우리가 행정입법이라고 할 때, 법규 명령이라고 할 때 우리 어떻게 배우셨나요? 행정입법이라는 것은 행정기관이 제정하는 일반적 추상적 규범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일반적 추상적 규범이라는 것은 바로 구체적 규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법규명령은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권리 의무에 관한 문제로서는 행정상 사실행위, 그리고 반사적 이익과 그리고 객관적 소송 이렇게 세 가지가 논의가 되고요. 이때 행정상 사실행위는 어떠한 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지도 아니하고 또한 아무런 법적 효과도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행위를 우리가 사실행위라고 합니다. 권리 의무에 법적 효과를 발생시킨다.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친다. 권리 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반사적 이익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원고적격에서 많이 보셨습니다. 그렇죠?
공권과 반사적 이익. 우리가 뭐 행정소송법 12조 1문에 있는 법률상 이익이라는 것은 이것은 법률이 보호하는 이익으로서 공권이다라고 얘기하죠. 공권이 아니라고 한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 적격이 인정이 안 되겠죠. 그래서 또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거 반사적 이익은 공권과 반사적 이익, 원고 적격의 문제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여기에 있는 이 객관적 소송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행정소송은 뭘 말하는 거예요? 주관적 소송을 말하는 거죠. 국민의 권익구제를 그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관적 소송을 말하는 것인데 이 객관적 소송은 무엇과 무엇이죠?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을 말하는 것으로서 행정소송법 45조에 따르게 되면은 객관소송 법정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고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리 정한 자에 한해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외에는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서 질문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문제로서 이 규범 통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련 법령에 대해서 취소를 얘기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취소이 뭔데요? 행정소송이죠. 그렇죠? 취소를 얘기할 수 있다. 이 관련 법령에 대해서 규범 통제, 행정소송을 통해서 통제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그렇죠? 이런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예외적으로 처분적 법규의 경우에 있어서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보죠. 그렇죠? 이쪽을 검토해달라 이거예요. 이쪽을.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이 관련 법령이 처분적 법규에 해당하는가? 그래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게 질문 1번이죠. 질문 1번. 질문 1번입니다. 이게 이제 질문 2번이죠. 순서가 바뀌었네요. 이제 법령 적용상의 이 문제는 통치행위하고 특별권력관계, 판단여지, 재량행위 이런 논의들이 이루어지고요. 이것은 지금 직접적 관련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력분립 원칙에 따른 한계 부분을 보도록 합니다. 여기서 논의되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겁니까? 이게 바로 무명항고송이죠. 이게 바로 지금 두 번째 환원시킬 수 있겠는가에 대한 문제, 무명항고송에 대한 질문이 바로 이 권력분립 원칙에 따른 한계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확인을 하셨죠? 확인해 보신 것처럼 이 부분에서 이 규범 통제 쪽에서 질문되고 있는 게 첫 번째 질문이고 그 다음에 이 권력분립 원칙에 따른 한계 이 부분에서 질문되고 있는 게 바로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죠? 결국 지금 2011년도 노무사 행정쟁소법 기출문제 제1문은 무엇에 대한 문제였다? 결국은 이것은 행정소송의 한계에 대한 문제였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거를 딱 보고 느끼실 수 있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자세한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 이 개정법령, 지금 이제 설문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관련 법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 법령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할 수 있겠는가? 소재기는 적법한가? 이렇게 묻고 있어요. 행정소송의 한계 문제가 맞는데 우선 취소의 대상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행정소송법 19조를 떠올리셔야겠죠. 처분 등이라고 돼 있고 지금 등은 행정심판의 재결이니까 이건 지금 등에 해당하진 않아요. 그렇다면 이 관련 법령이 처분인지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셔야겠죠. 대상 적격에 대한 문제입니다. 관련 법령이 처분이다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거 관련 법령은 법규명령이기 때문에 처분적 법규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딱 받아봤을 때 제일 애매한 게 바로 이거예요. 관련 법령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법령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씩 좁혀가 주셔야 돼요. 그럼 법령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법령에는 무엇과 무엇이 포함되나요? 법률과 그리고 법규명령 이렇게 두 가지가 포함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법령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법률일 가능성도 있고 법규명령일 가능성도 있고 둘 다 가능한 겁니다. 지금. 그렇죠? 그런데 법률에 대해서 우리가 사법적 통제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통제를 하게 되는지 먼저 한번 떠올려 보셔야 돼요. 생각을 해보니까 법률은 누가 통제할 수 없어요? 일반 법원은 법률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법원은. 그렇죠? 왜? 일반 법원은 그 법률 적용상의 문제만을 심사하는 것이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에 대해서까지 심사할 수가 없어요. 결국 법률을 통제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통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법률을 통제하는 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위헌법률 심판이 있고 위헌법률 심판은 헌법 제107조 1항에 밑에 보시게 되면 위헌 위법 명령 규칙 심사는 107조 2항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41조 1항에는 위헌법률 심판에 대한 규정을 지금 두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107조 1항이나 41조 1항에 보시게 되면은 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재판의 전제성, 재판의 전제성. 무슨 말씀이냐면 예, 이 법률의 근거에서 구체적 처분이 나오고 그 구체적 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하고 그 취소를 제기한 상태를 전제로 해서 말이에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그 재판의 결과를 달리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그 구체적 처분을 다투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부수적 규범 통제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헌법소원은 예, 이건 부수적 간접적 통제인데 반해서 이건 직접적 통제 방식인데요. 예,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과 2항에 헌법소원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 1항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2항은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입니다. 여기서 이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위에 있는 위헌법률심판과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위쪽에서 알고리즘 따져보면 이렇게 X가 되면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헌법률심판 재청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에 있어서 밑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이렇게 내려오게 된다면 이거 결국 이제 하나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제 재판의 전제성을 요하게 되고 그다음 여기서 이제 직접 통제 방법으로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헌법소원 심판 이게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뭘 느끼셔야 되냐면 예, 법률을 통제할 때는 지금 관련 법령을 통제하려고 하는데 이 관련 법령이 만약에 법률이라면 그럼 뭐죠? 예, 관련 법률이죠. 그렇죠? 관련 법률을 통제할 때는 누가 통제해야 됩니까? 헌법재판소가 통제합니다. 이 안에 지금 취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취소이 없죠.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관련 법령은 뭐겠어요? 설문에서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거는 예, 이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즉 뭐야? 법률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관련 법령은 법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로 내려가셔야 돼요? 예, 법규명령의 문제구나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다시 이제 법규명령으로 이렇게 내려와 보도록 합니다. 그럼 이제 법규명령을 통제할 때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이때 일반 법원에 의한 통제하고 그다음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통제 주체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일반 법원에 의한 통제는 위헌위법 명령규칙 심사라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 일반 법원에 항고송의 방식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헌위법 명령규칙 심사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헌법 107조 2항의 근거를 두고 있고 항고송의 대상은 행정수용법 19조의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 뭐가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취소송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규 명령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학설 대립도 있기는 해요. 예, 뭐 때문에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이 107조 1항에서 법률은 헌법재판소가 통제한다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 여기 107조 2항에서 예, 법규 명령은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만약에 관할 배분에 대한 문제로 보게 되면은 법률은 그냥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법규 명령은 일반 법원, 예, 대법원이 최종적 심사한다고 해서 일반 법원이 담당하는 거고요. 이렇게 돼 버리면 법규 명령은 헌법재판소가 통제할 수 없는 문제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 법규명령을 헌법재판소가 통제할 수 있는가 심사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있기는 한데 통설 판례는 뭐예요?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이제 법규명령을 통제를 하게 되면 이 위에 있었던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이렇게 내려와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방식으로 직접 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 상황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데요. 각각은 어떤 법규명령을 대상으로 하는지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걸 생각하라고요? 지금 이 관련 법령이라고 했을 때 이게 뭐라고? 법규명령이라고요. 그렇죠? 이 법규명령이 어느 쪽이냐? 전형적 법규냐? 처분적 법규냐? 집행적 법규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전형적 법규는 위헌위법 명령규 심사를 통해서 통제한단 말입니다. 처분적 법규는 항고송을 통해서 통제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집행적 법규는 헌법소원을 통해서 통제를 한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과거 방식이에요. 과거 방식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집행적 법규까지를 합의 어떻게? 예, 처분적 법규로 이렇게 처분적 법규의 범위를 넓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처분적 법규의 범위를 넓게 인정을 하게 되면 처분적 법규가 항고송의 대상이죠. 그렇다면 얘가 전체적으로 항고송의 대상이 돼버리게 돼요. 예, 얘가 항고송에 이렇게 대상이 되게 되면은 예,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렇게 한번 따라와 보시게 되면 결국 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예, 헌법소원의 청구 요건을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예, 국가 등의 공권력 행사 불행사 지금 관련 법령을 예, 제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여기서 행사에 대한 문제죠.
그 다음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했어요? 재산권 침해가 발생했다라고 했죠. 그럼 이것도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보충성 원칙, 이게 바로 뭐야? 다른 유효적절한 권리구제 방법이 없어야 되는데 기존에 이 집행적 법규의 경우에 있어서는 구체적 처분을 매개로 하지 않으니까 부수적 규범 통제로서 위헌 위법 명령규칙 심사의 대상도 될 수 없고 또한 처분적 법규가 아니기 때문에 항고소의 대상도 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서 보충성 원칙을 충족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라고 봤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 어떻게 본다고요? 여기서 대법원 입장이나 광의설에 따르게 되면은 이걸 광의의 처분적 법규 안에 포함을 시켜서 무엇을? 집행적 법규를 광의의 처분적 법규 안에 포함을 시켜서 항고소의 대상으로 삼아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통제 방법이 이렇게 생겨서 결국 여기에 있는 이 요건이 깨진단 말입니다. 이 요건이 깨지니까 이제 집행적 법규는 헌법소원이 아니라 항고소의 방식으로 이렇게 통제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따라오셨으면 그 다음에 이 법규 명령에 대한 종류를 나누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지 지금의 이 관련 법령이 과연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법규 명령이라고 하게 되면 방금 여러분 보신 대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형적 법규와 처분적 법규와 집행적 법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중에 주소가 어딘지를 찾으셔야 되는데 어떻게 찾을 것이냐? 형식 그리고 효과의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세 개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구별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형식적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지금 그 관련 법령의 규율이 일반적 추상적 규율이냐 아니냐 이걸 보셔야 돼요. 만약에 일반적 추상적 규율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전형적 법규나 집행적 법규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 만약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처분적 법규에 해당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뭐예요? 얘는 동그라미고 얘는 동그라미고 얘는 X이기 때문에 이 형식적 측면에서 우리는 처분적 법규를 도출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일반적 추상적 규율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이거 둘 중에 어떤 건지를 우리가 모르는 상태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법령이라고 하게 되면 법규 명령이라고 하게 되면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죠. 전형적 법규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전형적 법규는 국민의 권리에 의해 영향을 미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별도의 구체적 처분이 필요하죠. 그렇죠? 법률이 존재한다라고 법규 명령이 존재한다고 바로 나의 권리에 영향을 미칩니까? 그게 아니죠. 그렇죠? 별도의 구체적 처분이 필요하죠. 이게 바로 여기에 있는 내용이에요. 별도의 구체적 처분이 있어야지만 비로소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이런 판단을 해보셔야 되는데 구체적 처분이 필요한 경우는 맨 위에 있는 거 하나고 구체적 처분이 필요 없는 경우가 밑에 있는 처분적 법규와 집행적 법규 이 두 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처분적 법규는 이미 우리가 구별해 냈기 때문에 위에 있는 거 밑에 있는 거 이거 두 개를 비교해 보시게 되면 위에 전형적 법규는 별도의 법 집행위가 있어야지만 권리임에 영향을 미치죠. 밑에 있는 거는 별도의 법 집행위 없이도 권리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권리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 그 권리임의 변동을 처리하는 부분하고 직접적 규율을 하는 부분하고 이걸 여러분들이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서 전형적 법규의 경우에 있어서 별도의 구체적 처분이 뭔데요? 권리의무의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죠. 그러니까 이거는 영향을 미친다는 게 바로 변동을 초래한다는 문제입니다. 그에 비해서 처분적 법규 같은 경우에는요. 이건 형식은 법규지만 하지만 그 실질이 뭐죠? 처분이죠. 그럼 여기에는 이 처분이나 여기에는 이 처분이나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향도 역시 변동의 문제예요. 근데 집행적 법규의 경우에 있어서는 별도의 어떤 처분이 있잖아요. 여기는 여기 처분이 있고 여긴 여기 처분이 있는데 얘는 별도의 처분이 없단 말입니다. 별도의 처분이 없기 때문에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긴 미치는데 그 미친다는 것이 변동을 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발생 변경 소멸의 문제가 아니라 직접적 규율을 하게 된다. 이런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지금 상황은 바로 뭐에 해당하냐? 여기에는 이 집행적 법규에 해당한다 이겁니다. 집행적 법규에. 왜? 관련 법령에서 면허 면적을 축소를 시킨다라고 했어요. 근데 면허 면적을 축소시키는데 누구의 면허 면적을 축소시키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럼 이건 개별적 규율이 아니라 일반적 규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수역에 있어서 면허 면적을 축소시키는지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 특정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구체적 규율이 아니라 이건 추상적 규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건 뭐야? 일반적 추상적 규율에 대한 문제죠. 일반적 추상적 규율에 대한 문제라고 한다면 이거는 아니란 말입니다. 협의의 처분적 법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협의의 처분적 법규는 아닌데 그럼 이것이 과연 이 전형적 법규냐 집행적 법규냐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관련 법령에서 어업 면허를 할 때 면허 면적을 축소시킨다라고 하게 되면은 처분을 매개로 하기는 하겠지만 이미 직접적으로 면허를 받는 그 상대방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문화관광부령과 전혀 다르지 않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형적 법규 쪽이 아니라 집행적 법규 쪽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전형적 법규는 별도의 구체적 처분이 나와야 된다라는 부분, 여기는 별도의 구체적 처분이 필요 없다라는 부분 때문에 여기 지금 면허라는 구체적 처분이 있으니까 이거 전형적 법규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별도의 구체적 처분이 필요 없다라고 했지 구체적 처분이 나올 수 없다라고 한 적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별도의 처분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이런 식의 문제가 왜 어디서 어떤 판례 때문에 한미약품 판례 때문에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2011년도에 여러분들한테 출제했던 이 문제는 2010년도에 말이죠. 행정고시에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한미약품 판례가 보건복지부 고시 판례였는데 당시 2010년도에 행정고시 출제했던 문제가 바로 보건복지부 고시 문제였었습니다. 한미약품 판례 문제를 그대로 끌어다가 출제를 했었어요. 행정고시에서. 근데 이 사건 판례에서는요, 별도의 처분을 매개로 해서 논의하지 않았는데 행심 문제를 출제할 때는요, 별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라는 처분을 하나를 더 집어넣어줬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똑같은 상황을 끌어와서 집행적 법규에 대한 문제를 출제하면서 이미 행시에서 구체적 처분을 하나 끌어내준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집행적 법규에도 구체적 처분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전년도 행정고시에서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똑같이 나온 거예요. 관련 법령, 집행적 법규 명령이라 이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구체적 처분으로서 면허 처분이 연결이 나올 수도 있다 이겁니다. 이건 전형적 법규가 아니라 집행적 법규다 이거예요. 그럼 결론을 보세요. 집행적 법규라고 했죠. 그죠? 집행적 법규라고 했어요. 과거에는 헌법 소인의 대상이 된다라고 봤었는데 지금은 광해 처분적 법규의 범위 내에 포함시켜서 항고송의 대상으로 삼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취송을 제기한다라고 했어요. 취송은 항고송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이 문제가 한미약품 판례 문제라고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들 이거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두밀분교 폐지 조례 사건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다음 지금 여기서 한미약품 판례, 약가 상한의 금액고시 판례, 이게 뭐예요? 먼저 있었던 판례고 이게 다음에 있은 판례예요. 두 개의 차이점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두밀분교 폐지 조례는 이겁니다. 여기에는 이 협의의 처분적 법규예요. 이건 일반적 추상적 규율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요? 개별적 규율이었어요. 일반적이다, 개별적이다라는 것은 어떻게 판단하는 거예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에 따라서 전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개별성의 특징을, 그리고 후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성의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개별적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반드시 한 명일 것을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특정 가능한 집단까지가 바로 개별성의 요건 안에 포함된다라고 봅니다. 두밀분교 안에 있는 누구예요? 교장 선생님이 있을 것이고 교원들이 있을 것이고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교장 선생님 1명에 그리고 교원이 만약에 5명이 있고 학생이 8명이 있다라고 치게 되면 총 14명 뭐예요? 특정 가능한 집단이다 이겁니다. 특정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지금 판단하려고 하고 있는 그 시점에 있어서 편입과 이탈이 막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겁니다. 두밀분교입니다. 그 지역에 사람이 학생들이 없어서 분교를 거기다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학생이 거길로 전학 오고 나가고 이렇게 전학 가고 하는 편입과 이탈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지금 정체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4명의 구성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특정 가능한 집단이라 볼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별성 요건을 충족하게 되니까 이미 뭐예요? 이미 일반적 추상적 규율이 아닙니다. 일반적 추상적 규율이 아니면 뭐라고 했어요? 일반적 추상적 규율이 아니면 바로 처분적 법규라고 했어요. 이것만 갖고도 우리 바로 처분적 법규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거 추상적 규율입니까? 이건 경기도 조례였었습니다. 경기도 조례에서 두밀분교란을 삭제를 한 거예요. 그게 바로 폐지 조례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경기도에는 모든 분교를 다 폐지시킨다라는 게 아닙니다. 두밀분교라는 하나의 학교 뭐예요? 구체적 사건성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특정 가능한 집단이니까 개별적 규율의 문제고 그다음 특정 학교를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 규율의 문제고 그렇다면 뭐예요? 개별적 구체적 규율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쪽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렇죠? 당시엔 뭐라고요?
이거 인정 안 했었다고요. 광해 처분적 법규 인정 안 했었다고요. 예, 협의의 처분적 법규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라고 봤었고, 예, 집행적 법규는 헌법 소원의 대상이라고 봤었던 시절입니다. 예, 이게 추가된 부분 여러분들 비교해 주셔야 돼요. 얘하고 차이예요. 그런데 이 한미약품 판례 같은 경우에는요, 그때 나왔던 보건복지부 고시라는 것이, 예, 뭐 사실, 처음부터 치고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어디서부터 오냐면 법령 보충적 규칙으로서, 예, 수권법령과 결합해서 법규명령이 되고, 근데 그 법규명령이 집행적 법규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던 문제로서 이거 집행적 법규 문제인데요. 이 집행적 법규로서의 보건복지부 고시에 대해서 항고소송 제기를 허용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이것까지 추가시켰던 판례죠. 이게 얘랑 차이점이에요. 두 번째, 두밀분교 폐지 조례는 항고소송을 제기했는데 무슨 항고소송을 제기했을까요? 당시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런데 한미약품 판례에서는 집행적 법규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주면서 거기다가 이건 취소소송이었습니다. 취소소송 사건이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예, 처분적 법규, 이 처분적 법규 좋다 이거야. 그쵸? 예, 처분적 법규. 그 처분성을 인정해서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다라고 했을 때 두밀분교 폐지 조례 당시에는 뭐 어떻게 봤던 거예요? 항고소송의 대상 적격은 인정을 시켜주는데 행정행위처럼 공정력까지 있다라고 봐주지는 않았던 겁니다. 공정력까지 있다고 봐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것이 위법하면 바로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무효가 돼버리니까 무효확인 소송밖에는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항고소송의 대상이라고 봐주긴 하는데 오직 무효확인 소송의 대상만 될 수 있다라고 봤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한미약품 판례에서 뭐라고 한 거예요? 취소송을 인정했습니다. 그건 뭐예요? 처분적 법규를 지금 여기서 뭐예요? 광의의 처분적 법규죠. 처분적 법규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줌과 동시에 그 처분적 법규가 위법하다라고 했을 때 무효인 경우도 있고 취소인 경우도 둘 다 존재할 수 있음을 인정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처분적 법규의 공정력까지 인정을 한 겁니다. 두 개의 차이점 이제 비교 들어갑니다. 얘와 얘의 차이점에 있어서 위 같은 경우에는 오직 협의의 처분적 법규만, 그쵸? 오직 협의의 처분적 법규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봤고, 밑에 있는 한미약품 판례는 광의의 처분적 법규까지도, 즉 집행적 법규까지 포함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봤고, 그 다음 위에 같은 경우에는 오직 무효확인 소송만 인정될 수 있었다라고 봤고, 밑에는 취소 소송도 가능하다라고 봤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던 문제가 바로 이 한미약품 판례죠. 지금 뭐라고 했나요? 관련 법령, 지금 우리가 앞에서 법률이 아니라 법규명령이라고 하고 이렇게 끌고 들어왔어요. 그 중에 뭐라고요? 여기에는 이 집행적 법규라고요. 만약 이거에 따르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집행적 법규는 헌법소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항고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끝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판례에 따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바로 이거예요. 대법원 이 판례가 이 한미약품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한미약품 판례 대법원 입장에 따르게 되면 항고소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됐죠? 거기다가 뭐예요? 또 취소까지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취소를 제기했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가능해졌습니까? 가능해졌죠. 그렇죠? 예, 전체적인 흐름은 행정소송의 한계에서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이 규범 통제는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 그 중에서 이 처분적 법규는 예외적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 안에 무엇이 집행적 법규가 이제 포함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거를 지금 설명해 보라라는 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환원시켜달라고 했습니다. 환원시켜달라. 환원을 시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면허 면적이 넓어지게 되겠죠. 그렇다면 가백이 어떻게 됩니까? 수익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렇습니다. 수익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아까 전에는 이미 개정된 상태에서 사후적으로 통제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지금은 아직까지 환원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적으로 통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전소송에 대한 문제죠. 이 사전소송에 대한 문제는 처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 권력분립 원칙에 따른 게 무명한 고소에 대한 문제에 해당합니다. 질문 2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전법령으로 환원을 시켜달라고 구하는 행정소송이 가능한가를 묻고 있어요. 우리 지금 여기서 광의의 처분적 법규 이렇게 인정했어요? 이건 뭐예요? 형식은 법규명령이지만 실질은 처분이죠? 그런데 이 종전법령으로 환원이다. 종전법령 이걸 이렇게 끌고 올라가시게 되면 이건 바로 처분이 되죠. 처분적 법규니까. 그죠? 처분이 돼버립니다. 환원시키는 건 수익적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건 사전소송의 문제였습니다. 아직까지 환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적 권리구제를 묻고 있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뭘 기억하시냐면 처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는 항고소송의 문제다 이거야. 처분적 법규니까 항고소송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항고소송에 대한 문제인데 이 항고소송에는 우선 뭐예요? 행정소송법 4조에 따르게 되면 법정 항고소송으로서 취소송과 무효등록행소송 그리고 부작위협항소송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취소송과 무효등록행소송과 부작위협항소송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후적 소송이에요. 사후적 소송. 환원을 아직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적으로 환원을 시켜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쪽의 대상이 아니게 돼버립니다. 그렇다면 사전소송에 대한 문제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사전소송에 대한 문제로 들어가면 총 몇 가가 있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5개의 무명항고소송이 있습니다. 만약 그 항고소송의 대상이 그 무명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고 있는 처분이 수익적 처분이라고 한다면 나한테 그 수익적 처분을 해주세요 라고 요구하고 있는 이행 청구권에 대한 문제로서 자기의무 확인 소송과 의무이행 소송과 적극적 형성 소송과 이렇게 세 가지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강도는 점점 갈수록 강도가 강해지는 것이죠. 여기서 자기 의무 확인 소송은 바로 뭐예요? 행정청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해야 될 자기 의무가 있음을 확인해주는 판결, 확인 판결을 구하는 소송이 바로 자기 의무 확인 소송이고, 의무 이행 소송이라는 것은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수익적 처분을 하도록 명령하는 판결, 즉 명령 판결, 이행 판결을 구하는 것이 바로 의무 이행 소송인 것이고, 적극적 형성소송이라는 것은 처분이 발령된 것과 동일한 효과, 즉 법원이 처분을 발령해달라고 요구하는 형성 판결을 구하는 것이 바로 적극적 형성소송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침익적 처분이라고 한다면 나한테 그 침익적 처분을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주장할 수 있는 방어권에 대한 문제로서 여기에는 상대방에게 행정청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부작위 의무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구하는 확인 판결을 구하는 부작위 의무 확인 소송이 있고,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철거 명령 처분 이렇게 침익적 처분 하지 마라라고 명령을 구하는 이행 판결을 구하는 예방적 금지 소송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뭐예요? 환원이라는 것은 수익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쪽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수익적 처분에 대한 무명항고소송으로서 자기의무확인소송, 의무이행소송, 적극적 형성소송에 대한 소개를 해주시고 나서 그리고 여러분 답안지에선 여기다가 집중을 해주시면 되는 문제겠죠. 만약 이것을 사후적 소송에 대한 문제로 처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할 수 있어요? 사후적 권리구제 방법에 대한 문제로 처리를 하게 되면 지금 이 관련 법령은 처분적 법규라고 했죠. 환원 신청을 합니다. 환원 신청이란 건 뭐예요? 바로 여기서 이 환원이라는 거. 이게 지금 뭐예요? 이거 처분적 법규죠. 이거 처분적 법규죠. 그러면 변경도 처분이죠. 환원도 처분이죠. 그러면 이 환원 신청을 하게 되면 처분 신청을 하는 겁니다. 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 여기서 처분 신청, 환원 신청을 했다가 그에 대해서 거부 처분을 했을 때 사후적 소송으로서 거부 처분 항고소송에 대한 문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예요? 아직까지 환원 신청을 했다라는 이런 말은 없습니다. 바로 법원으로 달려갔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또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결국 이에 대한 논의를 들어가시는데 이것은 바로 행정소송의 한계 중에서 권력분리 원칙에 따른 게 이쪽에 대한 문제입니다. 결국 뭐예요? 둘 다 행정소송의 한계로서 규범 통제에 대한 문제, 행정소송의 한계로서 무명항고소송에 대한 문제를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제1문의 2011년도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시간이 좀 됐으니까 답안을 가지고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